고대 바다의 지배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치명적인 생존 경쟁을 아시나요? 9,400만 년 전 지구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포식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먹이 경쟁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절대적 투쟁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발견한 화석 증거들은 그 당시에 참혹했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함께 지내고 싸웠던 생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8년 발견한 스피노사우루스의 척추뼈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뼈의 긴 신경, 척추 부분이 완전히 두 동강 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분석 결과 이 상처는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강력한 턱에 의해 가해진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당시 북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두 거대한 킬러 사이의 운명적 대결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길이 15m가 넘는 거대한 체구를 자랑했지만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죠. 특히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물어뜯는 힘은 스피노사우루스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치명적인 경쟁이 육지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다른 대형 육식 공룡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존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이들은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독특한 포식자였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해부학적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길고 좁은 턱, 머리 상단에 위치한 콧구멍, 그리고 곱고 원뿔 모양의 이빨들, 이 모든 특징들은 수중사냥에 최적화된 설계였습니다. 2008년 과학자들이 스피노사우루스 두개골을 CT 스캐너로 정밀 분석했을 때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주둥이 부분에서 악어와 똑같은 패턴의 구멍과 부비동 구조가 확인된 것이죠. 이것은 압력 센서 시스템을 의미했습니다. 즉, 스피노사우루스는 악어처럼 물속에서 먹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위치의 콧구멍 덕분에 스피노사우루스는 주둥이를 물속에 담근 채로도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물속의 먹이를 직접 보지 않고도 정확한 공격이 가능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문화된 생존 전략이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가 번성했던 시대의 환경은 늪지와 강이 풍부한 열대기후였거든요. 하지만 9,400만 년 전부터 지구의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스피노사우루스의 서식지였던 늪과 강들이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바다로 변해버린 환경에서는 이들의 특화된 사냥 능력이 오히려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했죠. 한편 같은 시대 중국의 울창한 숲에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생존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크로랍토르라는 작은 공룡의 화석에서 발견된 깃털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깃털들은 단순히 보온이나 과시용이 아니었거든요. 화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깃털의 구조는 매우 정교했습니다. 긴 깃대와 완벽한 공기역학적 표면을 형성하는 깃가지들이 팔뚝뿐만 아니라 뒷다리에도 분포되어 있었죠. 이는 오직 비행을 위해서만 진화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크로랍토르는 4개의 날개를 가진 독특한 활공 공룡이었습니다. 동력 비행에 필요한 강력한 가슴 근육은 없었지만 대신 뒷다리를 뒤로 젖히고 옆으로 펼쳐서 4개의 날개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특화된 능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긴 비행 깃털들이 땅에서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거든요. 미크로랍토르는 지상에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 달리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한번 땅에 내려앉으면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가 되었죠. 이런 약점을 노리는 포식자가 바로 시노사우루스였습니다. 시노사우루스는 미크로랍토르와 비슷한 깃털 공룡이었지만 훨씬 더 치명적인 사냥꾼이었거든요. 2011년 이 생물의 눈에 대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노사우루스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효과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완벽한 야행성 시각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발견은 2009년 치아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시노사우루스의 이빨에는 길이를 따라 특이한 홈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현재의 독성 도마뱀인 길라몬스터의 이빨 홈과 매우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연구팀은 심지어 화석에서 독주머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까지 식별해냈죠.
이것은 공룡 연구사의 새로운 장을 연 발견이었습니다. 시노사우루스는 독을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는 최초로 확인된 독성 공룡이었거든요.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치명적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준가사우루스라는 거대한 육식공룡에 대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마준가사우루스 화석의 뼈에서 발견된 물린 자국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그 지역에 서식했던 유일한 대형 육식동물인 마준가사우루스 자신의 이빨 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공룡 동족 포식의 첫 번째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마준가사우루스는 같은 종족까지도 먹이로 삼는 극단적인 생존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죠. 북미 대륙에서는 대규모 이주와 관련된 비극적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센트로사우루스 무리들이 계절적 몬순을 피해 해안에서 내륙으로 대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재앙을 만나곤 했거든요. 문제는 이들의 이동 경로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얕았던 강들이 몬순 기간 중에는 치명적인 급류로 변했고 뒤에서는 다스플레토사우루스 같은 대형 포식자들이 무리를 추격했죠. 앞은 범람한 강, 뒤는 포식자들로 막힌 상황에서 센트로사우루스들은 절망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런 대규모 학살의 진짜 원인은 포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화석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진정한 살인자는 바로 자연재해 그 자체였거든요. 바다에서는 더욱 거대한 포식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프레데터 X라고도 불렸던 플리오사우루스입니다. 속명이 더 큰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해양 파충류는 짧고 굵은 목과 거대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길이는 15m가 넘었으며 무게 또한 약 45톤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바다 사냥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쥐라기 해양 포식자들보다 2배나 큰 이 거대한 괴물은 바다의 절대 지배자였죠. 플리오사우루스의 사냥 방식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거대한 두개골 분석 결과 이들은 특수한 내부 콧구멍을 통해 물속의 냄새를 감지하여 먹이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목표물에 접근한 후 최대 시속 18km의 속도로 급습하는 완벽한 암살자였거든요. 남미 대륙에서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동물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길이 35m, 무게 75톤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몸집도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했거든요.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의 새끼들은 태어날 때 겨우 5kg에 불과했습니다. 성체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매일 평균 40kg씩 성장해야 했죠. 이런 놀라운 성장률은 풍부한 식물성 먹이와 안전한 서식지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둥지 유적지에서는 15km에 걸쳐 수만 개의 알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수십만 년 동안 계속해서 번식지로 사용된 거대한 육아원이었죠. 하지만 새끼들을 노리는 포식자들도 있었습니다. 스코르피오베나토르 같은 중형 포식자들은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의 알과 새끼들을 전문적으로 사냥했습니다. 거대한 성체들 사이를 교묘히 피해 다니며 무력한 새끼들을 노리는 전문 도둑이었거든요. 하지만 2006년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새로운 화석은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푸사우루스라는 거대한 육식 공룡의 뼈대가 서로 다른 나이와 크기의 개체들과 함께 발견된 것이죠. 이것은 이들이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포식자들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완전히 성장한 아르헨티노사우루스조차도 마푸사우루스 무리 앞에서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마푸사우루스의 칼날 같은 이빨들은 거대한 먹이에서 살점을 도려내는데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북미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이 포식자들을 위협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비롯한 여러 육식 공룡들의 화석이 고대 호수 주변에서 집단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들의 죽음에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이 보툴리즘이라는 세균성 질병의 희생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썩은 사체에서 번성하는 이 치명적인 박테리아는 오늘날에도 조류들 사이에서 대량 폐사를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번식기는 모든 공룡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알을 품고 있는 부모들은 둥지를 떠날 수 없었고 이는 포식자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죠. 작은 포식자들은 단순한 방해꾼에 불과했지만 대형 포식자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진짜 적이었습니다.
부모 공룡들은 먼저 숨어서 새끼들을 보호하려 했고 그것이 실패하면 목숨을 걸고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보호 본능은 현재 조류들에게까지 이어진 공룡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때로는 포식자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발견된 일부 화석들은 둥지에 앉은 채로 죽은 공룡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에 산채로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고대 지구는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복잡한 생존 경쟁의 무대였습니다. 거대한 포식자들과 그들의 먹이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얽혀서 만들어낸 드라마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존이란 단순히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임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